애만 우리 집 사람이지 너는 아니다. 차에 자리 없는 거 안 보이니? 알아서 오거라. 배째고 애 낳은 지 사흘 된 며느리를 병원 정문에 세워두고 시어머니는 애랑 집만 실어서 차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지갑도 핸드폰도 다 그 트렁크 안에 있었어요. 저는 병원 슬리퍼 끈이 끊어지자 그냥 벗어들고 맨발로 11시간을 걸어서 그 집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문 열고 나온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저를 보고 뒷걸음질을 치는 겁니다. 너 어떻게 왔어? 오는 길에 누구 안 마주쳤니? 며느리가 밤새 걸어와서 놀란 사람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 여자는 왜 살아 돌아온 며느리를 보고 귀신 본 것처럼 굴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5살에 보육원 앞에 맡겨졌습니다. 그 뒤로 명절이라는 말도 친정이라는 말도 저한테는 전부 남의 집 얘기였어요. 20에 퇴소해서 반찬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멸치 다듬고 밤에 들어와서 혼자 밥 먹고 그렇게 8회를 살았죠. 28이 될 때까지 제 앞으로 온 우편물에 제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이 같이 적힌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자기 어머니한테 데려가던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현관까지 뛰어나와서 제 2손을 꼭 잡더니 이러시더라고요. 부모 없는 게 무슨 흠이니? 오늘부터 네가 내 딸이다. 저는 그 집 화장실에 들어가서 수도 틀어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누가 저를 딸이라고 부른 게 처음이었거든요. 결혼하고 넉 달 만에 임신이 됐어요. 제일 좋아한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태명도 자기가 짓겠다고 하시더니 복덩이라고 붙여놓고는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셨죠. 조리원이고 아기 침대고 내가 다 알아봐 놨으니까 너는 몸만 오거라. 그 말이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배를 째고 아이를 낳고 회복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병실 문 열리는 소리마다 저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28배 처음이었으니까요. 퇴원하던 날 저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아기 바구니를 먼저 안고 병원 정문을 나갔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그 뒷모습을 보고 있었죠. 남편이 제 가방 2개를 끌고 나가서 트렁크에 실었어요. 산모 가방이고 아기 짐이고 통째로 다 들어갔습니다. 제가 뒷문 손잡이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제 손등을 탁 쳐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병원 조명 아래에서 그 눈빛이 제가 알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애만 우리 집 사람이지 너는 아니다. 차에 자리 없는 거 안 보이니? 알아서 오거라.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러더니 제 무릎 위에 놓여있던 산모 수첩을 집어서 정문 옆 쓰레기통에 툭 던져 넣었습니다. 종이가 통 안쪽 벽에 부딪히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어머니, 그거 우리 애 기록이에요. 어머니. 저는 유리창을 두드리면서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여보, 목이 찢어져라 불렀어요. 남편은 뒷좌석에서 아기 얼굴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고개를 아주 잠깐 돌렸다가 제 눈을 보고는 다시 아기 쪽으로 숙였습니다. 차는 그대로 출발했어요.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몇 걸음 따라가다가 넘어졌습니다. 배 아래 꿰맨 자리가 확 당기면서 숨이 안 쉬어졌고 무릎이 주차장 턱에 까졌어요. 아스팔트에 손 짚고 엎드려서 저는 그 빨간 불빛이 골목을 도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 로비로 기어 들어가다시피 해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간호사분이 놀라서 보호자한테 전화를 걸어줬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아이고, 우리 애가 애 낳고 정신이 좀 오락가락해서요. 곧 데리러 갈 거예요. 신경 쓰시게 해서 죄송해요. 그 한마디에 저를 보던 간호사분 눈이 바뀌는 걸 저는
두 눈으로 봤습니다. 안 됐다는 눈에서 조심해야겠다는 눈으로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지갑도 핸드폰도 전부 그 트렁크 안에 있었거든요. 택시는 안 잡히고 길 건너 표지판에 시댁 읍내 이름하고 화살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살표를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2시간쯤 지나니까 한 발 뗄 때마다 꿰맨 자리가 당겼습니다. 젖이 도는지 앞섭이 축축해졌고 밤바람에 그게 얼음장처럼 식어서 가슴에 달라붙었어요. 병원 슬리퍼는 끈이 한쪽 먼저 끊어졌습니다. 저는 두 짝 다 벗어서 손에 들고 맨발로 걸었죠. 아스팔트가 끝나고 자갈길이 나오니까 발바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발보다 더 무서운 건 아랫돌이었습니다. 몸에서 자꾸 뭐가 흘러서 다리가 끈적하게 붙었고 걸을 때마다 다리 안쪽이 쓸렸어요. 저는 그때 아무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애 얼굴 한 번은 보고 죽자 그 생각뿐이었죠. 그때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제 옆에서 속도를 줄였어요. 창문은 안 내려갔습니다. 저는 걸음을 늦추고 그쪽을 봤는데 유리가 새까매서 안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한참을 제 옆에 붙어서 따라오는 것 같더니 갑자기 앞질러 가서 갓길에 잠깐 섰다가 다시 출발했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차가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 갓길 풀숲에 붙어서 걸었어요. 논길로 접어드니까 사방이 새까맸습니다. 가로등도 없고 지나가는 차도 없고요. 어디선가 개가 짖으면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 숨을 죽였어요. 발이 감각이 없어질 때쯤 하늘이 조금씩 희끄무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꼬박 11시간을 걸어서 시댁 대문 앞에 도착했어요. 바지는 무릎까지 흙투성이었고 두 발은 피가 말라붙어서 시커맸습니다. 철제 대문을 주먹으로 두드렸어요. 어머니, 여보, 문 좀 열어주세요.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저는 대문에 이마를 대고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한참 뒤에 안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대문이 끼익 열리고 시어머니가 나왔어요. 저를 내려다보는 그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더라고요. 반가움도 아니고 미안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걸 본 사람 얼굴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들어 올리면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너 어떻게 왔어?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야? 어머니, 저 11시간을 걸어왔어요. 오는 길에 누구 안 마주쳤니? 아무도 안 봤어? 아무도 못 만났어요. 사람도 차도 없었어요. 아니, 아무도 안 만났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시어머니가 혼자 횡설수설하는데 저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며느리가 밤새 걸어온 게 놀라워서 저러시는 줄 알았어요. 바보같이요. 마당 쪽에서 남편이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입이 벌어졌다가 그대로 다물어졌어요. 여보, 이게 무슨 꼴이야? 오해야, 다 오해야. 일단 들어와. 응? 오해요? 당신 어젯밤에 나 봤잖아. 창문 두드리는 거 봤잖아요. 남편이 대답을 안 했습니다. 제 겨드랑이에 팔을 끼우더니 거의 끌다시피 마당 안으로 들여놨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대문을 급하게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쇠 부딪히는 소리가 2번 나더니 안쪽에서 잠금 장치까지 걸리더라고요. 거실 바닥에 저를 앉혀놓고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까지 잡더라고요. 여보, 어머니가 요즘 좀 이상하셔. 혈압약 바꾸시고 나서 잠을 통 못 주무시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갑자기 못 알아보실 때가 있어. 그게 말이 돼요? 어젯밤엔 운전도 하셨잖아. 짐도 다 챙기셨고 나 손등도 쳐내셨는데.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야. 멀쩡하다가 갑자기 그러시니까.
말이 되나요, 이게? 그런데 그때 저는 그 말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니까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물컵을 들고 나오면서 아주 태연하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 늙은 시애미가 몸도 성치 않은 며느리한테 못할 짓을 했지. 미안하다. 1시간 전에 저를 보고 귀신 본 것처럼 뒷걸음질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얼굴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과를 하는데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병원부터 가야 될 것 같아요. 백계맨대가 벌어진 것 같아서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제 어깨를 눌러 앉혔습니다. 병원은 안 돼. 애 낳고 태어난 새댁이 하루 만에 응급실 실려가면 동네에 소문이 어떻게 나겠어. 사람들이 우리 집을 뭐로 보겠냐고. 지금 소문이 문제예요? 나 지금 피나요. 괜찮아. 며칠 누워있으면 나아.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갈색 약통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라벨이 반쯤 뜯겨나가 있었습니다. 이거 먹거라. 우리 집안 여자들 애 낳고 대대로 먹던 산후약이다. 전몸살도 잡아주고 아픈 것도 싹 잡아준다. 어머니, 이게 무슨 약인데요? 성분이 뭐예요? 약이면 약이지 뭘 그렇게 캐묻니. 시애미가 독약이라도 먹일까봐? 남편이 물컵을 제 입가로 밀어붙였습니다. 두 사람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똑같던지요. 저는 알약을 입에 넣고 혀 밑으로 밀어넣은 다음에 물만 삼켰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건 삼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목구멍을 딱 막더라고요. 어머니, 애 좀 보여주세요.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안 돼. 너 지금 밖에서 밤새 굴러다니다 왔는데 몸에서 무슨 균이 나올 줄 알고. 애는 건넌방에 있고 내가 본다. 낳고 나서 보거라. 제 배를 째고 나온 아이인데 24시간이 넘도록 얼굴 한 번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안방에 눕히고 문을 닫았어요. 저는 이불 속에서 알약을 뱉어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 있는데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 나오더라고요. 저는 살금살금 기어가서 문틈에 귀를 댔습니다. 밤새 뭐하고 자빠졌길래 여자 하나를 못 잡아? 돈은 돈대로 받아 처먹고 일을 이따위로 해? 시어머니가 전화기에 대고 이를 갈고 있었어요. 그쪽 차바퀴가 왜 터졌는지 나는 관심 없다니까. 뒷수습은 그쪽이 알아서 하고. 전화 끊는 소리가 나고 남편이 낮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눈치챈 것 같지 않아요? 눈치는 무슨 눈치? 챘으면 뭐 애 딸린 고아년이 혼자 어디로 어떻게 가겠니?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로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11시간을 걸어오는 동안 저는 어머니가 어디 편찮으신 거라고 무슨 사정이 있는 거라고 저를 달랬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베개 밑에서 알약을 꺼내서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냥 하얗고 동그란 아무 글자도 안 새겨진 알약이었어요. 휴지에 싸서 주머니 깊숙이 밀어넣고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자는 척하고 누워있는데 등 뒤로 안방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한참을 서서 저를 내려다보다가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때 심장 소리가 밖으로 들릴까봐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협탁 위를 손으로 더듬었는데 어젯밤 남편이 꺼내 올려둔 제 핸드폰이 없어졌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니까 시어머니가 식탁에서 사과를 깎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 핸드폰 못 보셨어요? 내가 치웠다. 몸도 성치 않은 애가 그거 붙들고 있으면 회복이 되겠니? 다 나으면 줄 테니까 시애미한테 자꾸 토달지 말거라. 어머니,
젖이 너무 불어서요. 애 한 번만 물릴게요. 딱 한 번만요. 시어머니가 사과 껍질을 길게 늘어뜨리면서 고개도 안 들더라고요. 너 약 먹었잖니? 약 먹은 사람이 젖 물리면 애 잡는다. 분유 잘 먹고 있으니까 신경 끄고 들어가 누워 있어. 점심때 지나서 저는 현관에 있는 낡은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나 약국만 잠깐 다녀올게요. 걸어서 10분이야. 소독약만 사올게. 부엌에 있던 남편이 한달음에 뛰어나와서 현관문 앞을 몸으로 막았어요. 필요한 거 말해. 내가 사다 줄게. 내가 사면 되잖아. 왜 이래, 진짜. 며칠만 참아. 지금 그 꼴로 나가서 동네 사람들 눈에 띄면 곤란해진다니까. 그 말을 하면서 남편 눈이 자꾸 시어머니 쪽으로 가더라고요. 자기 입으로 하는 말인데 허락을 받는 사람처럼요. 그날부터 저는 그 방에서 거의 못 나왔습니다. 건넌방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날 때마다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았어요. 문고리가 손에 닿아서 미끌미끌해질 정도였죠.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출근했고 시어머니가 건넌방에서 코를 골면서 낮잠에 들었어요.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거실 서랍장이랑 부엌 찬장을 차례로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다 아기방 벽에 걸린 초음파 사진 액자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다른 액자들은 벽에 딱 붙어 있는데 그것만 유난히 앞으로 튀어나와 있었어요. 손으로 밀어보니까 안쪽에서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때 어제 난 일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복도 끝 작은 방에서 나오면서 열쇠를 앞치마 주머니에 급하게 밀어 넣었거든요. 제가 서 있는 걸 보고는 문고리를 한 번 더 흔들어서 잠긴 걸 확인까지 했어요. 이 집에서 잠가두는 데는 거기 하나뿐이었습니다. 작은 방 문을 미니까 삐걱 소리가 크게 났어요. 저는 숨을 참고 한참을 서 있었죠. 건넌방에서는 여전히 코 고는 소리만 났습니다. 방 안 서랍장 3칸 중에 위에 2칸은 그냥 열렸는데 맨 아래 칸만 잠겨 있더라고요. 반지꼬리 옆에 열쇠 꾸러미가 놓여 있길래 집어들었습니다. 3번째 열쇠가 딸깍 소리를 내면서 돌아갔어요. 서랍 안에 두꺼운 서류 봉투들이 빼곡했습니다. 꺼내서 펼쳐보니 보험 증권이었어요. 제 이름이 적힌 것만 여러 장이었고 가입 날짜는 전부 임신 확인하고 며칠 아니었습니다. 사망보험금 액수를 보다가 저는 손을 멈췄어요. 받는 사람 칸에 남편하고 시어머니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거든요. 그 밑에는 우리 아기 앞으로 든 보험도 한 장 끼워져 있었습니다. 다른 뭉치를 꺼냈더니 병원 진단서랑 상담 기록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름이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 이름이었어요. 기록지에는 그 사람이 잠을 못 자고 헛것을 본다고 호소한 내용이 빼곡했습니다. 날짜를 따라 넘겨보니까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그 여자 앞으로 든 보험 증권이 같이 끼워져 있었는데 결혼하고 2달 만에 든 거였고 받는 사람은 역시 그 모자였습니다. 그 밑에 출생신고서 사본이 한 장 더 있었어요. 아기 이름은 우리 애 이름이 맞는데 엄마 이름 칸에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서랍 제일 안쪽에는 갈색 약통 여러 개가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하나 집어서 라벨을 보는데 시어머니가 사흘째 제 입에 밀어넣던 그 통하고 똑같았습니다. 약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끝이 덜덜 떨려서 서류 원래대로 놓고 서랍 잠그고 나오는 데만 한참 걸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데 1시간쯤 뒤에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문을 아주 조금만 열고 내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꺼내더니 미역국 그릇하고 물컵에 하얀 가루를 나눠서 털어넣고 숟가락으로 젓더라고요. 망설이는 기색이 하나도 없었어요. 매일 하던 사람처럼요. 상을 들고 들어왔을 때 저는 눈을 반쯤 감고 늘어져 있었습니다. 예, 좀 일어나서 먹거라. 먹어야 젖도 마르고 몸도 낫지. 어머니, 저 자꾸 잠만 와요. 그게 약이 잘 듣는 거다. 푹 자면 다 낫는다니까.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미역국은 창문 밖 화단에 쏟아버리고 물은 화장실 변기에 흘려보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누워서 자는 척을 했죠. 그날부터 매일 그랬어요. 빈 그릇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 입꼬리가 슬쩍 올라가는 걸 저는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닷새쯤 지난 밤이었어요. 거실에서 두 사람 목소리가 났습니다. 정말 오늘 밤에 할 거야? 미루면 안 된다. 쟤도 슬슬 눈치채는 것 같아. 가스 쪽 건드렸다가 들키면 어떡해요. 오래된 집이잖니. 사고 난 것처럼만 보이면 된다. 어머니, 저 여자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더 좋은 거야. 못 빠져나올 거 아니냐. 먼저 뻔했 때도 아무 말 없었잖니. 그 얘기는 좀 그만하세요. 저는 창문 손잡이를 잡고 돌려봤지만 바깥에서 아예 막아놨더라고요. 장롱 열어보고 침대 밑 들여다보고 방안을 미친 듯이 뒤졌는데 빠져나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옷을 다 입은 채로 이불 속에 누워서 새벽까지 눈을 뜨고 있었어요. 눈꺼풀이 감기려고 하면 손톱으로 허벅지를 눌렀죠. 잠들면 못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해 뜰 무렵에 거실에서 남편이 낮게 투덜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부속이 하나 안 맞아요. 규격이 다르대. 오늘 사다 놔야 밤에 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밤으로 미뤄라. 대신 낮에 둘이 나가서 사람들 눈에 실컷 띄어야 된다. 시장도 한 바퀴 돌고 아는 사람 만나면 인사도 하고.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겨우 숨을 돌렸어요. 오늘 밤까지는 산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딱 하루 늘어난 거더라고요. 하루짜리 목숨을 손에 쥐고 앉아 있는 기분이 어떤 건지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점심 지나서 두 사람이 옷을 차려입고 나갔어요. 현관문 닫히기 전에 시어머니가 안방 쪽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이따 정숙이 점검 온다. 방에서 나오지 말고 가만히 누워 있거라. 괜히 나와서 얼쩡대지 말고. 1시간쯤 뒤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파란 조끼 입은 남자가 묵직한 공구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벽에 손을 짚고 서서 그 사람이 싱크대 밑을 들여다보는 걸 보고 있었어요. 남자가 고개를 빼더니 저를 돌아봤습니다. 사모님, 다용도실 배관도 봐야 하는데 잠깐만 같이 와주시겠습니까? 저는 잘 몰라요. 알아서 봐주세요. 거긴 카메라가 안 잡힙니다. 잠깐이면 돼요. 저는 그 말에 움직임을 멈췄어요. 카메라라니요. 이 집에 카메라가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남자가 먼저 다용도실로 들어갔고 저는 벽을 짚으면서 따라 들어갔어요. 남자가 모자를 벗자 땀에 젖은 이마하고 굳은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저 정숙이 기사 아닙니다. 누구세요? 저 소리 지를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지르면 저 사람들한테 다 들어갑니다. 이것부터 보세요. 남자가 조끼 안쪽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 제 손에 쥐어줬어요. 봉투를 여는데 손가락이 자꾸 미끄러지더라고요. 맨 위에 있는 건 남편의 혼인관계 증명서였습니다. 거기 제가 모르는 여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어제 그 작은 방 서랍에서 봤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 밑은 사망진단서였어요. 이 사람이 그쪽 남편 전처예요.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집에서 가스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때는 사고사로 처리됐고요. 가스요? 지금 가스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십니까? 어젯밤에 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가스 쪽 건드렸다가 들키면 어떡하냐고. 남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다음 장을 넘기면서 물었어요. 그럼 이 병원 기록들은 뭐예요? 죽기 전 몇 달 동안 애 낳고 우울증이 심하다고 병원 다닌 기록만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그걸 누가 데리고 다녔겠습니까? 보험금은요? 그때 나온 보험금. 그 집 모자가 받았습니다. 금액은 뒤에 정리해뒀어요. 종이를 넘기니까 날짜하고 금액이 줄줄이 적힌 장이 여러 장이었어요. 그 숫자들을 보는 순간 서랍 속에서 봤던 제 이름 박힌 보험증권이 겹쳐서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며느리로 데려와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음 차례였던 거예요. 그 여자도 부모 없이 자랐어요. 선우 씨도 그렇다는 걸 알고 접근한 겁니다. 나서서 찾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다 알고 계세요? 남자가 벽에 손을 짚고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제 동생입니다. 동생이요? 동생 죽고 나서 3년을 저 집만 쫓았어요. 증거를 못 잡아서 아무것도 못 했고요. 그럼 제가 시집 오는 것도 아셨어요? 알았습니다. 결혼식장에도 갔었고요. 거기 오셨었다고요?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가진 건 의심뿐이었어요. 생판 남이 결혼식장에서 저 집안 살인자다 소리치면 누가 믿겠습니까? 미친놈 소리 듣고 끌려나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 말이 맞았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애는요? 우리 애도 저 집에 있는데요. 그 사람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 침묵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지금 나 좀 데리고 나가주세요. 여기 있으면 오늘 밤에 죽어요. 진짜로 죽는다고요. 안 됩니다. 안 된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가면 저 사람들은 산후 우울증 걸린 며느리가 애 두고 도망갔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동네 사람들도 그렇게 믿을 거고요. 병원 기록도 이미 만들어놨을 겁니다. 3년 전에 제 동생한테 했던 거랑 똑같이요. 그럼 나보고 여기 남아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 저 사람들이 실제로 뭘 하는지 증거를 잡아야 해요. 그래야 내 동생 일도 다시 들여다볼 수 있고 애도 선우 씨가 데려올 수 있습니다. 애를 데려온다는 말에 제 입이 다물어졌어요. 그게 제 목줄이었죠. 오늘 밤 일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어제 그쪽 남편이 읍내 철물점에서 가스호스랑 중간 밸브를 사갔습니다. 3년 전 내 동생 죽기 전날에도 똑같은 걸 사갔어요. 영수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또. 그래서 어젯밤에 밤새 이거 챙겨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그 사람 얼굴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눈밑이 시커멓고 입술은 다 터져 있더라고요. 동생을 그렇게 보내고도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 얼굴이 저렇게 생겼구나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공구 가방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손톱만 한 기계 2개하고 단추만 한 카메라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녹음기예요. 눈에 안 띄는데 숨겨두세요. 이렇게 작아도 가까이서 하는 말은 다 잡힙니다. 카메라는 안방에서 사람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두시고요. 저는 거실 장식장 틈이랑 부엌 선반 밑에 녹음기를 밀어 넣었습니다. 손끝이 자꾸 떨려서 2번이나 놓쳤어요. 안방으로 들어가서는 침대 아래쪽에 카메라를 숨겼는데
먼지가 코로 들어와서 터져 나오는 기침을 손바닥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아기가 있는 건넌방에도 하나 두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문고리를 2번 돌려보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거요. 그 사람이 얇은 마스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침대 밑에 두세요. 오늘 밤에 조금이라도 답답하다 싶으면 바로 쓰셔야 합니다. 어지럽고 머리 아프면 이미 늦은 거예요. 전 며느리의 오빠는 마당까지 나와서 수도 계량기 뚜껑을 열었다 닫으면서 일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낮게 말하더라고요. 밤에 담벼락 밖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움직이지 마세요. 만약에 저 사람들이 눈치채면요? 오늘까지만 며느리 노릇해주세요. 딱 오늘까지만요. 공구 가방을 든 그 사람이 대문 밖으로 나가고 골목 끝에서 트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잠그고 돌아서서 텅 빈 거실을 봤어요. 이 집에서 저는 며칠 동안 죽은 사람처럼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는 웃으면서 밥을 받아 먹고 약을 삼키는 척하고 편안하게 잠든 얼굴까지 만들어야 했어요. 그게 되겠나 싶었죠. 저는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 속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볼이 쑥 들어가고 눈은 벌겋게 충혈돼 있더라고요. 그 얼굴로 떨리는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여야 했으니까요. 몇 번을 연습했는데 웃는 게 아니라 우는 것처럼 보여서 세면대를 붙잡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 9시가 다 되어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 손에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서 인사를 했죠. 어머니 늦으셨네요. 저녁은 드셨어요? 먹었다. 너는 약 먹었니? 아까 먹고 계속 잤어요. 자꾸 눈이 감겨서요. 시어머니가 제 이마에 손을 얹어보더니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오늘은 일찍 자거라. 자는 게 약이다. 그때 건넌방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2걸음 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방향을 틀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제가 참은 것 중에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이불을 목까지 덮고 귀 속에 작은 이어폰을 밀어 넣었습니다. 머리카락으로 귀를 덮고 일부러 숨을 고르게 내쉬었죠. 잘하셨어요. 지금 담벼락 밖에 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거실 불이 꺼졌어요. 잠시 후에 부엌 쪽에서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낮게 뭐라고 하는 소리랑 남편이 대답하는 소리가 섞여 들려왔고 공구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에 저는 어깨를 움찔했어요. 지금 뭔가 손대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손이 자꾸 떨려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려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요? 퇴원하시던 날 밤에 국도에서 검은 승합차 보셨죠? 저는 이불 속에서 눈을 번쩍 떴습니다. 제 옆에서 속도를 줄이던 그 차가 그대로 떠올랐어요. 창문 새까맣던 그 차요. 그 차를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들이 붙인 차였습니다. 사고로 위장해서 없애려던 거였어요. 병원 앞에 혼자 남긴 것도 그 사람한테 넘기려던 겁니다. 저는 2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제 손등을 쳐내던 시어머니 손하고 아기만 들여다보던 남편 옆 얼굴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그런데 나는 왜 살아있어요? 제가 그 차를 못 따라가게 막았습니다. 그 사람하고 한참 붙었고요. 그놈이 빠져나갔을 땐 이미 선우 씨가 갈래길을 넘어간 뒤였어요. 저는 이불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11시간을 걸으면서 저는 제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밤에 누군가 저 대신 위험을 받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눈물이 마르고 나니까 머릿속에 딱 두 개만 남더라고요. 저 두 사람 죗값 받게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저 방 안에 우리 애가 있다는 것. 한참 뒤에 부엌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5분쯤 지났을까요? 방 안 공기가 이상하게 답답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목구멍이 뻑뻑해지고 관자놀이가 지끈거렸어요. 괜찮습니까? 이상한 느낌 없어요? 머리가 아파요. 숨쉬기가 좀. 침대 밑에 마스크 쓰세요. 지금 바로요. 저는 팔만 침대 아래로 뻗어서 마스크를 끌어냈습니다. 얼굴에 밀착시키고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어요. 좁은 이불 속에서 제 숨소리만 크게 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건넌방 생각이 나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애는요? 우리 애는 어떡해요? 아기 방은 반대쪽입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곧 들어갑니다. 거실에서 발소리가 안방 문 앞까지 왔어요. 문이 조금 열리고 누군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숨을 아주 얕게 쉬면서 그대로 있었어요. 자고 있네요. 됐다. 그냥 가자. 새벽에 들어와서 내가 먼저 발견하거라. 울고불고 잘해야 된다. 알겠니? 네. 문이 닫히고 두 사람이 현관 쪽으로 걸어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이 문을 닫고 나가면 저는 여기서 끝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대문 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터졌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뛰어드는 발소리하고 고함이 밀려 들어왔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손 보이는데 두시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남의 집에 함부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남편 목소리였어요. 경찰이 남편 손에 들린 공구를 빼앗는 소리가 났고 누군가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찬바람이 방 안으로 확 밀려 들어오는데 그 공기가 어찌나 달던지요. 문이 벌컥 열리고 구급대원 두 사람이 들어와서 저를 부축했어요. 저는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제일 먼저 건넌방으로 뛰었습니다. 여자 경찰이 아기를 안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아이를 받아 안았어요. 태어난 지 열흘도 안 된 애를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안아봤습니다. 수갑을 찬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너 그 약 먹었잖아. 내가 분명히 다 먹였는데. 어머니가 주신 거요? 한 알도 안 먹었어요. 미역국도 다 화단에 부었고요. 뭐, 인연이 처음부터 우리를 속였다고? 속인 건 어머니가 먼저였잖아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더 짓거리려다가 경찰한테 끌려나갔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으면서 제 다리를 붙잡으려고 손을 뻗더라고요. 여보, 나는 어머니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어. 진짜야. 나 좀 살려줘, 응? 병원 앞에서 창문 안 내려줄 때부터 당신은 다 알고 있었어. 아니야, 그건. 당신 나랑 눈 마주쳤잖아. 그러고 고개 돌렸잖아요. 저는 아이를 고쳐 안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던 제 얼굴을 보면서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더라고요. 마당 밖으로 나오니까 전 며느리의 오빠가 대문 옆에 서 있었어요. 저랑 눈이 마주치자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도 말없이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 어깨가 한번 크게 들썩이는 걸 봤어요. 경찰차 뒷좌석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이 갑자기 서로한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제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안 됐잖아. 부속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다 어머니가 시킨 거잖아요. 먼저 뻔해도. 차 문이 닫히고 그 소리가 뚝 끊겼어요. 전 며느리의 오빠가 조수석 문을 열어줬습니다. 병원부터 가실래요? 아니요.
저 집에 아직 서랍이 하나 남아 있어요. 잠긴 서랍이요. 그 안에 동생분 이름 적힌 종이가 잔뜩 있어요. 그 사람이 저를 한참 쳐다보다가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그 사람하고 다시 그 집 앞에 섰어요. 형사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밟는 마당인데 발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기는 그날 밤 조치로 임시 보호 중이었습니다. 저는 형사님한테 우리 애 언제 데려올 수 있냐고 3번을 물었어요. 절차 밟으면 됩니다. 그 대답을 듣고서야 겨우 숨이 쉬어졌죠. 유선우 씨, 금고 위치를 아신다고요? 어머니가 통장 꺼낼 때마다 아기방 쪽으로만 들어가셨어요. 아기방은 어제 다 뒤졌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벽에 걸린 초음파 사진 액자를 떼어보세요. 그것만 벽에서 떠 있고 뒤에서 쇠소리가 났어요. 형사들이 액자를 떼어내자 벽 안쪽으로 네모난 철문이 드러났습니다. 수사관 한 사람이 공구를 가져와서 한참 씨름한 끝에 금고 문이 열렸어요. 안에서 두꺼운 장부 2권하고 통장 뭉치, 그리고 손바닥만 한 낡은 전화기가 여러 대 나왔습니다. 형사가 장부를 펼쳐보더니 옆에 있던 형사를 쳐다보더라고요. 같은 날짜에 들어온 돈이 이 계좌 저 계좌로 10번도 넘게 옮겨 다녔네요. 그 날짜가 제 동생 보험금 나온 날입니다. 전 며느리의 오빠가 장부 위로 손을 뻗다가 멈췄어요.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을 찾아 헤맨 종이가 눈앞에 있는데도 못 만지겠다는 그 손이요. 그날 오후 조사실에서 저는 2 사람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천장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나는 며느리 몸 좀 낫게 하려고 산후약 먹인 죄밖에 없다. 그 약통이요. 전 며느리 서류랑 같이 서랍에 들어있던 거랑 똑같은 거였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사람 몰라. 아드님 전처인데 모르세요? 형사가 혼인관계 증명서를 탁자에 올려놓자 시어머니 팔짱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이건 제 앞으로 든 보험이에요. 임신 확인한 다음 날 하루에만 4개를 넣으셨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며느리 사망보험을 그렇게 드는 집이 어디 있어요? 받는 사람이 전부 어머니랑 남편 이름인 것도요. 그거야 네가 몸이 약하니까. 그리고 이거요. 저는 출생신고서 사본을 탁자 위로 밀었습니다. 우리의 엄마 이름 칸에 왜 제 이름이 없어요? 제가 배째고 낳은 앤데 왜 죽은 사람 이름이 적혀 있냐고요. 시어머니가 그때 처음으로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더니 탁자를 손바닥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형사가 장부하고 낡은 전화기들을 하나씩 꺼내서 탁자 위에 늘어놓자 그 손이 슬그머니 내려가더라고요. 옆에 앉아있던 남편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시킨 거예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먼저 뻔해도 저는 야, 이 배은망덕한 놈아. 그 돈으로 내 빚 갚아준 게 누군데? 내가 카드 돌려막다가 사람 죽게 생겼을 때 누가 살렸어?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아들 머리채를 잡았어요. 형사 2 사람이 달려들어서 겨우 떼어놨습니다. 조사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저는 그 꼴을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 2 사람이 나를 뭐라고 불렀었죠? 우리 딸이라고 했었나요? 복도로 나오니까 전 며느리의 오빠가 서류 봉투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 앞에서 봉투를 열어 종이를 한 장씩 꺼내 놓더라고요. 3년 전 제 동생 사건입니다. 그때는 사고로 끝났어요. 지금 나온 정황까지 같이 보면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절차 밟아서 바로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벽에 등을 기대더니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3년을 버틴 사람이
그 한마디에 처음으로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저는 그 옆에 서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며칠 뒤에 두 사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경찰서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에 힘이 쭉 풀려서 저는 계단 중간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그 집에 시집간 게 아니라 죽으러 들어간 거였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살아나오셨잖아요. 그날 밤 그 차를 안 막아주셨으면요. 11시간을 걸어서 그 대문까지 간 건 선우 씨예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그 뒤로 저는 시내에 있는 작은 숙소로 옮겼습니다. 문 잠그고 침대에 눕는데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누가 문틈으로 들여다볼까봐 신경 안 써도 되는 밤이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 방에서 이틀을 내리잤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이혼 절차를 시작했고 같은 날 아이 데려오는데 필요한 서류도 같이 접수했어요. 사인하고 나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볍더라고요. 이제 다시 제 이름으로 살면 된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엔 전 며느리의 오빠하고 납골당에 갔어요. 작은 유리칸 안에 웃고 있는 여자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랍 속 종이로만 알던 사람 얼굴을 그날 처음 봤어요. 저보다 훨씬 어리더라고요. 그 사람이 유리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오빠가 늦었다. 저도 조용히 인사를 했어요. 저는 유선우예요. 국화 한 송이를 그 앞에 놓으면서 마저 말했습니다. 그쪽이 남겨둔 종이들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그 사람들 다 잡혔고요. 이제 편히 계세요. 돌아오는 길에 그 사람이 창문을 조금 내렸어요. 바람이 들어와서 제 머리카락을 흐트러뜨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다가 문득 앞으로 뭐하고 살지 생각했어요. 저 이유식 만드는 거 배워보고 싶어요. 우리 애 줄 것도 있고. 그 사람이 그 말에 처음으로 웃었고 저도 따라 웃었죠. 이틀 뒤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숙소 침대에서 눈을 뜨고 한참 누워 있다가 습관처럼 텔레비전을 켰어요. 그런데 화면에 제 얼굴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얼굴을 가려주지도 않았고 이름 석자가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자막을 읽는 순간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산후 우울증인 척하면서 시어머니를 이용해 보험금을 챙긴 진짜 주범이 며느리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화면만 보고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열어보니 전 며느리의 오빠가 노트북을 들고 서 있더라고요. 지금 인터넷도 전부 이 얘기뿐입니다. 어떻게 이래요? 증거가 다 나왔잖아요. 금고도 열었고 장부도 나왔는데 저쪽에서 가짜를 만들어서 뿌렸어요. 밤사이에 한꺼번에 퍼졌습니다. 노트북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제 목소리라며 올라온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 말투도 비슷하고 목소리도 비슷한데 제가 한 번도 한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듣다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제 목소리로 제가 안 한 말이 흘러나오는 걸 듣는 기분, 그거 겪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사진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집 작은 방에서 서류를 들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저는 그 방에서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쪽 변호사가 계속 구치소를 드나들고 있어요. 예전부터 저 집 일 봐주던 사람이고요. 그럼 어머니가 안에서 이걸 시켰다는 거예요? 그 사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돈 되는 쪽이 따로 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남편 측이 언론에 전달했다는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얼굴이 반쪽이 되어서 눈은 벌겋게 부어 있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아내가 다 계획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재산 다 뺏기신 겁니다. 늙은 노인네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저는 리모컨을 침대 위로 집어던졌습니다. 저 인간이 조사실에서 무릎 꿇고
어머니가 시켰다고 울던 게 사흘 전이었어요. 사흘이요. 그날 오후엔 시댁 친척들이 아이를 자기들이 키우겠다고 기관에 민원을 넣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애 엄마가 저런 사람인데 애를 어떻게 맡기냐는 말이 종이에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읽다가 손이 떨려서 2번을 놓쳤습니다. 저녁부터 숙소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든 사람들이 로비를 가득 채웠고 휴대전화 들고 서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있었죠. 객실 전화가 쉬지 않고 울려대서 저는 수화기를 아예 내려놓고 커튼을 쳤습니다. 밤에 담당 형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유선우 씨, 다시 한번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요? 저는 피해자예요. 새로 나온 자료가 있어서 확인은 해봐야 돼요. 그게 가짜인 건 조금만 들어봐도 알잖아요. 형사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 정수기 기사분이 처음 가져온 서류도 어떻게 확보한 건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그렇게 분명하던 게 하나씩 뒤집히는데 발밑이 물처럼 출렁이는 기분이었어요. 밤 11시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객실 문이 쿵 하고 흔들리더라고요. 잠시 뒤에 문 밖에서 신랑이 하는 소리가 나더니 모자를 눌러 쓴 남자 셋이 문틈을 밀치고 들어왔어요. 조용히 따라 나와. 다치기 싫으면. 누구세요? 사람 부를 거예요. 전 며느리의 오빠가 옆방에서 뛰어들어와 앞장선 남자 팔을 붙잡아 밀쳐냈습니다. 탁자가 넘어가고 물병이 바닥에 굴렀어요. 비상구로 뛰어요. 지금요? 저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로 복도를 달렸습니다. 계단을 몇 층이나 뛰어내려갔는지 모르겠어요.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이 입술이 터진 채로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데려간 곳은 시 외곽에 있는 낡은 2층 집이었어요. 동생 일을 쫓으면서 3년 동안 자료를 모으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벽에 종이가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 거실 바닥에 앉아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어요. 제 이름 아래로 끝도 없이 달리는 글들을 읽다가 전화기를 엎어놨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죽어야 한다고 썼어요. 부모 없이 자란 게 티가 난다고 쓴 사람도 있었고 애 엄마 자격 없다고 쓴 사람도 있었습니다. 28평생 나를 가족이라고 불러준 사람이 그 집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근데 이제는 온 세상이 나더러 살인자래요. 우리의 데려올 서류도 다 막혔고요. 저 사람들이 노리는 게 그겁니다. 선우 씨가 먼저 무너지는 거요.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사람이 제 앞에 종이 한 장을 내려놨어요. 어디선가 찍은 흐릿한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국도에서 선우 씨를 쫓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찾았어요. 그런데 지금 잠적했습니다. 저쪽에서도 이 사람을 찾고 있고요. 자기들 사람인데 왜 찾아요? 시어머니가 일을 시키는 내용이 담긴 원본 녹음을 이 사람이 갖고 있거든요. 저는 그 사진을 손에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경찰도 저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는 제가 범인인 것처럼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만 찾으면 적어도 누가 거짓말쟁이인지는 밝힐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찾아요. 위험합니다. 저쪽 사람들이 먼저 붙어 있을 거예요. 이대로 숨어 있으면 저는 평생 애 죽이려던 엄마로 살아요. 우리 애도 크면 그렇게 알 거고요. 알겠습니다. 위치는 제가 알아볼게요. 저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가위를 들었습니다. 허리까지 오던 머리카락을 어깨 위까지 싹둑싹둑 잘라냈어요. 바닥에 검은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이더라고요. 모자를 눌러 쓰고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전보다 훨씬 달라 보였습니다.
새벽 4시에 우리는 차에 올라탔어요. 그 사람이 내비게이션에 외곽 지명을 찍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문 닫은 폐차장에 도착했어요. 찌그러진 차들이 층층이 쌓여 있고 그 사이로 낡은 컨테이너 사무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차를 멀찍이 세우고 손바닥만 한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저 컨테이너예요. 어제부터 여기서 안 움직였습니다. 저 사람 혼자예요? 문 앞에 서 있는 사내들은 저쪽에서 붙인 사람들이에요. 컨테이너 앞에는 검은 승용차 2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짐을 잔뜩 실은 낡은 승합차가 한 대 더 있었어요. 저는 그 차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 차예요. 국도에서 나 따라오던 그 차. 지금까지 챙긴 거 보니까 오늘 여기서 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아니면 못 잡아요. 제가 뒤쪽에서 시선을 돌려볼게요. 저 사람들이 셋이나 되잖아요. 싸우려는 게 아닙니다. 잠깐만 자리를 비우게 만들면 돼요. 차 안에서 그 사람이 제 손에 짧은 쇠파이프를 쥐어주면서 몇 번이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붙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앞을 막고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저 사람이 달려들면요? 그러면 뒤로 물러나서 소리쳐서 저를 부르세요. 5초면 갑니다. 저는 그 말을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어요. 손이 자꾸 미끄러져서 파이프를 옷자락에 문질러 닦았습니다. 그런데도 발은 앞으로 나가더라고요. 여기서 저 사람을 놓치면 우리 애를 영영 못 데려온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차에서 내려 폐차 더미를 따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컨테이너 뒤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터졌어요. 문 앞에 서 있던 사내들이 욕을 뱉으면서 그쪽으로 우르르 뛰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남자 하나가 가방을 안고 뛰어나왔어요. 저는 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뭐야 너? 나 못 알아보겠어요? 남자가 모자챙을 올리고 제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여자잖아. 그 국도에서 그날 밤에 나 쫓아왔죠. 비켜. 나 지금 가야 된다고. 저는 손에 든 파이프를 놓지 않은 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갑자기 품에서 흉기를 꺼내 들더라고요. 비키라고 했지. 남자가 제 쪽으로 달려드는 순간 옆에서 전 며느리의 오빠가 뛰어들었어요. 두 사람이 뒤엉켜서 바닥을 굴렀습니다. 남자가 쥐고 있던 게 바닥으로 떨어졌고 저는 황급히 그걸 발로 멀리 밀어냈어요. 다친 데 없어요? 괜찮아요. 저 사람들 돌아오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남자 옆에 떨어진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옷가지랑 돈다발 사이에서 손가락만 한 검은 물건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거예요? 그건 손대지 마. 그건 내 목숨줄이야. 그래서 아직도 갖고 있었구나. 저쪽에서도 이것 때문에 당신 찾는 거고. 남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사람이 그 안에 든 파일 하나를 열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이번엔 확실하게 정리해. 사고처럼 보이게. 애만 남기면 된다. 사람이 죽으면 시끄러워져요. 부모 형제 하나 없는 애야. 찾을 사람이 없다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부모 형제가 없다는 게 저를 고른 이유였어요. 평생 갖고 싶었던 걸 못 가졌다는 이유로 저는 건드려도 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나 말고 또 있죠. 나는 아무 말도 못해. 3년 전 우리 동생도 내 짓이야? 그건 나 아니야. 그 여자는 그 집 아들이 직접 했어. 그럼 당신이 손 뗀 사람은 또 있어요? 남자가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입을 열더라고요. 나도 정확히는 몰라. 몇 번 더 있었어. 5은 넘을 거야. 5이요? 요양병원에 있던 노인도 있었고
보육원 나왔다는 애들도 있었어. 이름은 나도 몰라. 그 여자가 사람만 찍어줬으니까. 나는 돈 받고 시키는 일만 했다고. 전 며느리의 오빠가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아내렸어요. 지금 필요한 건 분풀이가 아니라 이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었으니까요. 컨테이너 뒤편에서 다시 발소리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남자를 데리고 황급히 차에 올랐어요. 폐차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뒤에서 헤드라이트가 따라붙었고 좁은 길을 몇 번 돌고 나서야 그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국도변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전화를 걸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 유일하게 저를 두둔하는 기사를 쓴 기자였습니다. 지금 어디십니까? 관할 경찰서로는 바로 가지 마세요. 왜요? 내부에서 수사 자료가 새나간 정황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데려가면 안 돼요. 이 사건 별도로 들여다보는 팀이 있으니 제가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약속된 수사기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남자를 넘겼습니다. 남자가 끌려가면서 저를 한번 돌아보더라고요.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새벽까지 조사실에 남아서 확보한 자료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계좌 흐름하고 통신 기록을 대조했고 기자가 가져온 자료도 같이 정리됐어요. 가짜 녹음을 만들어 뿌린 업체로 돈이 들어간 날짜,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수사 자료를 밖으로 넘긴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까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까지 나온 보도는 전부 다시 검증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줄까요? 선우 씨 말만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원본 녹음도 있고 돈 움직인 기록도 있잖아요. 근데 내일 나가시면 카메라가 수십 대예요. 버티실 수 있겠어요? 저 그날 밤 11시간을 걸었어요. 몇 시간쯤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날이 밝고 아침 8시, 저는 경찰청 본관 앞에 도착했어요. 정문 앞은 카메라 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자 사방에서 불빛이 터졌어요. 유선우 씨, 혐의 인정하십니까? 남편분 인터뷰 보셨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사람들이 밀려들면서 마이크를 제 얼굴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모자를 벗었어요. 짧게 자른 머리가 드러나자 카메라 소리가 더 요란해지더라고요. 저는 자진해서 조사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럼 혐의를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신 걸 바로잡으러 나왔습니다. 저는 품속에 손을 넣어 복사해 둔 녹음 자료랑 서류 뭉치를 꺼내 가슴 앞으로 들어 보였어요. 앞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상 앞에 서자 셔터 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지금 손에 든 게 뭡니까? 무슨 명단이에요?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 집과 관련된 사건의 피해자들입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기자들에게 건넸습니다. 종이를 받아든 사람들이 빠르게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고 몇 사람은 종이를 든 채로 그 자리에 굳어버리더라고요. 잠시 뒤 기자가 준비된 장비에 녹음 파일을 연결했어요. 광장 전체에 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정리해. 사고처럼 보이게. 애만 남기면 된다. 부모 형제 하나 없는 애야. 찾을 사람이 없다고. 광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잠시 뒤 저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제까지 저한테 소리를 지르던 기자 한 명이 마이크를 내리고 다가왔어요. 지금 이 목소리 시어머니 되시는 분 맞습니까? 며칠 전까지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던 사람입니다. 그럼 어제 나온 유선우 씨 목소리는 뭡니까? 만들어낸 거예요. 누가 돈을 댔고 어떻게 퍼뜨렸는지도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구치소 안에서 이걸 다 지시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밖에서 움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름도 자료에 들어 있고요. 그날 오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제가 죽어야 한다고 쓰던 사람들 중에 사과를 올리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한 집안의 보험 사기로만 알려졌던 일이 여러 피해자가 얽힌 사건으로 번지자 언론에서도 앞다퉈 다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전담해서 수사할 팀이 꾸려졌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 화면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밥 한 그릇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추가 조사를 받느라 구금이 이어졌고 구치소를 오가며 일을 처리하던 변호사도 수사선상에 올랐어요. 가짜 목소리를 뿌리는 데 돈을 댄 사람들하고 경찰 안에서 서류를 빼돌린 정황까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숨겨둔 재산도 범죄 수익으로 인정되는 것부터 차례로 묶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주에 우리의 서류도 다시 움직였어요. 저는 기관 상담실에서 아이를 안고 1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날 법정 뒷자리는 유가족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증인석에 서서 그분들 쪽을 한번 보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를 며느리로 데려온 게 아닙니다. 가족이 없거나 주변에 기댈 데 없는 사람들만 골라서 접근했어요. 무슨 일을 당해도 바로 나서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저 여자가 지금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판사님,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저 사람들한테 사람 목숨은 그냥 숫자였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족도 그렇게 됐고요. 다시는 다른 사람이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게 제가 여기 나온 이유예요. 시어머니가 의자를 발로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한 번도 저를 쳐다보지 못했어요. 뒷자리에서 참았던 울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죠. 선고가 내려지던 날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안 들렸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아주 무거운 형이 선고됐어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아들 옷자락을 잡아챘습니다. 내가 그 입을 놀려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나도 어머니만 아니었으면 이러고 안 살았어. 이 배은망덕한 놈. 두 사람이 서로한테 책임을 떠넘기면서 소리치는 걸 저는 자리에 앉아 끝까지 지켜봤어요. 법정 문을 열고 나서는데 예전처럼 다리가 떨리지는 않더라고요. 복도에는 유가족들이 저를 기다리고 서 있었습니다. 손수건을 쥐고 있던 나이든 여자분이 다가와서 제 손을 덮어 잡았어요. 우리 애가 애 낳고 마음의 병으로 간 줄만 알았습니다. 8년을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이제라도 알게 되셔서 다행이에요. 아가씨가 아니었으면 우리 애는 영영 그렇게 묻힐 뻔했어요. 저는 그분 손을 두 손으로 감싸드렸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던 분들이 하나둘 다가와서 제 어깨하고 등에 손을 얹었어요. 28해를 사는 동안 저한테 가족이라는 말은 늘 남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복도에서는 적어도 혼자 버티고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볕이 잘 드는 골목 끝에 작은 가게를 하나 얻었어요. 반찬 몇 가지 하고 이유식을 같이 파는 가게였습니다. 새벽마다 멸치 육수 올려놓고 야채 다듬는 동안은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애는 등에 업거나 가게 안쪽 유화 매트에 눕혀놓고 일했습니다. 간판을 올리던 날 저는 제 이름 3글자를 그대로 새겨 넣었어요. 누구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니고 그냥 유선우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첫 영업일 아침 문을 열자마자 종이 딸랑 울렸습니다. 전 며느리의 오빠가 커다란 꽃다발을 안고 들어왔어요. 첫 손님이에요. 제일 비싼 걸로 주세요. 여기는 전부 다 비싸요. 그럼 전부 다 주세요. 그 사람이 꽃다발을 계산대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놨습니다.
저는 갓 만든 반찬 한 통을 봉지에 담아 건넸어요. 그날 밤 그 국도에 아무도 없었으면 저 지금 여기 없었어요.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오늘 한 번만 더 할게요. 고마워요. 내 동생이 이 가게를 봤으면 여기 붙어 살았을 거예요. 그럼 자리 하나 비워둘게요. 그 사람이 봉지를 받아들고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고 그 옆에 나란히 가서 섰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길게 들어와서 바닥에 번졌고 매트 위에서 애가 발을 차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이 간판을 올려다보며 지나갔어요. 이제 제 삶을 대신 결정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 두 발로 걸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걸어가면 되는 일이었죠. 저는 앞치마 끈을 한 번 더 단단히 조여매고 불 앞으로 돌아섰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가장 외로운 사람부터 골라냅니다. 찾아올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울어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선우는 그 계산 속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었어요. 가족이라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간절했던 사람에게 세상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 말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선우는 그 캄캄한 국도에서 주저앉지 않았죠. 수술 자국을 움켜쥐고 11시간을 걸어 살아 돌아왔고 온 세상이 손가락질할 때도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버림받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제 이름을 건 가게 문을 열기까지 선우가 걸어온 그 길이 참 멀고도 아팠어요. 그 길을 끝까지 걸어낸 유선우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